학생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권의 침해는 직접 침해, 그러니까 직접 침해가 이제 구성요소 청구항에 있는 그대로 이제 실시하는 게 직접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균등 침해는 그대로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구성요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하나의 구성요소가 이제 D에서 D 프라임으로 유사한 치환이 이제 D에서 D 프라임으로 치환하는데 치환이 이제 통상의 기술자한테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용이해도 이제 동일한 그 특허권의 특허 청구 범위의 어떤 효과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하고 의식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어떤 균등론에 해당되는 균등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의식적으로 제외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이제 판례 대부분 판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용관계 그러니까 선 원천 특허가 등록되어도 후 특허도 이제 기술의 진보가 있는 경우 등록받게 되는데 후 등록된 권리를 실시할 경우에 선 특허를 그대로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용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침해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특허법 제 126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간접 침해입니다. 간접 침해는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프린트 카트리지를 이제 그게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간접 침해를 이제 예를 제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리지 간접 침해가 이제 프린트 카트리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델리사 시험에도 이제 종종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프린트 카트리지를 만약에 이제 내가 프린터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프린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이 간접 침해를 제가 예를 들고요. A라는 사람이 내가 프린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카트리지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야. 카트리지를. 그러면은 나는 이제 프린터를 이렇게 이제 프린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구성요소 완비 원칙에 의해서 카트리지만 생산하면은 이게 구성요소 완비 원칙의 직접 침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접 침해라는 게 이제 성립을 하는데 이제 간접 침해는 뭐냐면은 이 프린트 카트리지는 프린트에만 사용된다는 거죠. 카트리지를 생산을 하면은 그 카트리지가 다른 데 어디 사용될 때가 있으면은 침해가 아닌데 이제 만약에 이 카트리지가 프린트에만 사용된다면 이 카트리지가 뭐 저기 어디 선반에도 쓰고 뭐 어디 밀링에도 쓰고 다른 데도 쓴다 그러면은 간접 침해가 아닌데 그러니까 프린터에만 사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 프린트 자체를 실시를 안 해도 카트리지만 생산을 해도 이 간접 침해가 해당이 된다는 게 그게 이제 간접 침해입니다. 간접 침해는 법으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해당되는 그 물건에만 사용되는 걸 이제 실시를 할 경우에 그 카트리지가 프린터에만 사용할 경우에 그 카트리지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실시를 해도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게 이제 간접 침해 이론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간접 침해도 특허권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장들도 있고, 특허 침해를 너무 이제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특허권자 입장에 특허 제도를 이제 어떤 활성화하기 위해서 간접 침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트리지는 이제 뭐 우리 특허권은 바로 직접 침해나 직접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지만 그게 프린트에만 사용이 되면은 간접 침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프린트에만 사용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걸 업으로 실시해야 되고 이제 다른 용도가 없어야 됩니다. 프린트에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조금 와이어리스 이런 게 이제 버너하고 연통도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뭐 구성 부품을 여기만 써야 되는 특허권이 해당되는 그 공개만 쓰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걸 생산한다는 거는 프린트를 뭐 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침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ll element rule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구성 요소 완배 원칙이라고 하는데 모든 구성 요소가 그대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ll element rule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를 해야 이제 침해가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균등론이라는 거는 일부 이제 구성 요소가 이제 그대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게 금반응의 원칙이라는 거는 의식적으로 제외한 부분을 내가 포기한 권리를 또 이제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판례에서 일반 민사소송에서도 금반응의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관한 이제 특허 침해가 어떤 경우가 이제 특허 침해냐.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뭐 이런 거 양도, 대여의 청약. 그러니까 특허권 침해는 그 물건을 생산하고 뭐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고 양도의 청약.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발행하는 것도 이제 특허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발행해가지고 전시에 나가는 것도 침해입니다. 특허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심지어 내 특허권과 똑같은 걸 누가 수입을 한다. 수입을 해도 특허권의 침해입니다. 그래서 방법인 경우 그러니까 물건 이제 또 이제 이게 청구항 나중에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둘 게 그러니까 물건인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물건인 경우는 모든 게 다 이런 게. 그럼 방법인 경우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을 만약에 컵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러면 컵을 만드는 방법은 A라는 방법도 B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컵이 나와도 방법을 달리하면 방법 특허인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하면은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특허 청구항을 민재서에 작성할 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물건으로 해야 되지. 뭐뭐로 구성된 컵, 뭐뭐로 구성된 주전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전자를 제조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발명자를 이제 불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으로 웬만하면 이제 특허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물건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방법으로 받으면은 권리 범위가 굉장히 이제 좁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가 침해가 성립을 하고 방법인 경우에는 권리 범위가 굉장히 좁다. 대신에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그 특허 받기는 수월합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저희 대리인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나중에 명세서를 검토할 때도 그렇고 작성할 때 이제 방법으로 하면은 권리범위 굉장히 좁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방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이제 그 방법에 이제 생산한 물건을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 수입 청약하는 경우로 이제 그걸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그 특허 실시는 그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이 그렇게 카탈로그만 발행해도 특허 침해인지 아니면 뭐 물건을 팔고 있어야 뭐 침해가 성립을 하는 건지 그런 경우는 이제 특허법에서 명확하게 실시의 양태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당연히 물건을 생산하는 건 되겠고 사용 이제 목적을 이제 효과 이제 가져와가지고 뭐 볼펜이다 그러면 볼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볼펜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양도 대여 그러니까 물건을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대여받는 경우 그런 것도 이제 특허의 침해고 수입하는 경우도 뭐 이제 우리가 뭐 프린터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프린터를 수입하는 것도 이제 특허의 침해고 양도의 대여의 측량 그러니까 카탈로그를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전시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침해에 해당을 됩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분쟁의 이제 해결 제도를 이제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친결 취소 소송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침해 소송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일반 이제 특허 분쟁 제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신결 취소 소송이라는 거는 뭐냐면 특허청의 어떤 아까 특허 행정은 특허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허청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특허청 공무원들이 한 이런 어떤 행정행위에 이의가 있으면은 첫 번째 1심이 이제 특허 심판원입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소송 절차의 1심의 이제 지방 부분에 해당되는 게 특허 심판원입니다. 특허 심판원이 이제 1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원 단계로 넘어가는데 특허 고등법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특허법원이 있죠. 특허법원이 이제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이제 특허청도 대전에 있고 특허법원도 이제 대전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경우는 이제 특허심판원이 1심을 하게 되고 2심 고등법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그 특허법원에서 신결 취소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법원에 이제 불복을 하게 되면 대법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최종심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맨 위에 특허 신결 취소 소송은 이제 특허법원에서 하고 이제 3심원 제도를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특허 행정에 대해서도 두고 있고 특허 침해 소송은 일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법원에 내가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심은 일반 이제 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 이런 3심 제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은 특허청의 행정행위는 이제 그 특허 심판은 그 다음에 특허법원, 이제 대법원으로 이제
그 판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 침해 소송. 내가 특허 침해 소송, 그 사람이 내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 특허 침해 소송 바로 나 부산지방법원에 바로 제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특허 침해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하게 되면 판사들이 특허 제도를 잘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100%잘 모르겠죠. 판사들이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특허 심판원이나 이제 특허 심판원이나 이런 이제 다시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특허 침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이제 결과를 특허 심판원이나 아니면 특허 법원에서 이제 결과를 이제 주면은 일반 이제 지방법원 판사들이 그걸 참조를 해서 이제 특허 침해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순이지 않느냐. 왜 침해 소송에서 잘 모르는 판사들이 어떻게 그 침해 소송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지금 많이 있고, 뭐 변리사들은 이 침해 소송에도 변리사가 대리를 해야 된다. 판사들도 다 바꿔야 된다. 판사들도 침해 소송에서는 일반 사법시험 판사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변리사 중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변리사들이 판사를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 그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판사들이라든지 이제 그 이쪽 그 에서는 이걸 이제 반대를 계속해서 몇십 년 동안 지금 법안이 이제 처리되지 않고 그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판결이 잘못 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일선 판사들이 기술도 모를 뿐만 아니고 특허법이나 특허 규정을 이제 해박하게 잘 모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기가 잘 모르는 데다가 판결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인 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기업들하고 금융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나 이제 법조계 쪽에서는 이제 자기 밥그릇을 빼앗는 걸로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끝까지 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는 아닌데 우리는 다 이공학을 하니까 이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그래 특허 판사들이 어떻게 특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술도 모를 뿐만 아니고 특허 규정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이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뭐 나름대로 논리는 또 자기들 변호사들 논리는 또 있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선진국을 안 보면 선진국은 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기술 개통을 잘하는 변리사들을 채용을 판사로 채용을 해서 변리사들이 판사를 이제 하면서 침해 소송을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대학 강의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성인이고 다 지성인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뭔가 기득권이 있는 거는 맞다, 그죠? 기득권이. 그러니까 사법 시험을
만약에 사법 분야를 만약에 본다면은 변호사의 어떤 굉장히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 계속 그 변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으로서 뭐 기득권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심해가지고 사법지원을 때가 하면 많은 이제 혜택이 따랐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우리나라 사회 체제 하에서 기득권을 쌓아온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학생들이니까 뭐 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알고 제가 이거는 선동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은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학생 여러분들이 하셔도 기술을 가지고 왜 판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변리사들이 하자 특허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한변리사회나 이런 데서 법안을 이제 제기를 해서 하면은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법사위를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보통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출신들이 자기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그 법사위 본회의가 아니고 법사위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도 공학을 하고 했지만은 이거는 우리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학이나 이공학을 한 사람을 어떤 경시하는 어, 어떤 그런 어떤 기득권 가지신 분들의 어떤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응? 이 강의니까 우리 이런 강의는 대학은 학문의 자유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사들이 법만 공부하고 문학이 아니고 인문학이나 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기술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양심의 어떤 판사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르니까 이게 특허 심판에 또 가가지고 특허 가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하니까 업무 처리가 느린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고 이건 아직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선될지 모르고 이런 게 좀 지금 저도 이제 뭐 이런 얘기에서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렸고요. 특허 분쟁 제도는 특허청 이제 산업재산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민법상 화해에 가까운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해는 어, 확정된 판결에 가까운 전과 동일한 거죠, 그죠? 대법원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분쟁 조정위원회 화해를 신청하는 것도 이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여러분 이제 그래 요거는 이제 뭐 좀 딱딱하다기보다 잠깐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잠깐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심결취소 소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결취소 소송을 이제 제가 좀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이제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울에도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그 권리 범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청구항이 권리 범위죠, 그죠? 그래서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침해 소송 이제 침해 소송 단계에서 지금 우리하고 이제 상대방하고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권리 범위 확인 소송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청구의 취지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심판원이 이제 잘못됐으면 그 불복을 특허법원에 하거든요. 특허법원. 특허법원이 이제 대전에 이제 고등법원 역할을 하는데, 특허 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청구의 사건 특허는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를 심결 취소 사유는 어떻게 어떻다 해가지고 우리가 입증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특허법원에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는 판사 이걸로 봐가지고는 이제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결 취소 소송에서 이제 법원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진짜 글을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적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어, 우리가 진짜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이렇게 좀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을 잘 적어야 됩니다. 보고서도 잘 적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이공학 저도 공학을 우리는 보통 그 이런 표나 아니면은 그 그림이나 아니면 그래프나 이런 걸로 설명을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놀라는 게 가끔 변호사들도 요즘 아까 변호사가 심지어 진짜 그 지금 현행법으로 변리사도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나는 변리사 하면서 이제 나는 변호사하고 이제 서로 다툼 상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나는 여기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구성 1이 동일하고 구성 2가 동일하고 이렇게 표로 하잖아요. 표가 금방금방 와닿거든요. 표가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익숙하거든요. 이공학이라는 사람은. 진짜 변호사들은 이렇게 동일한 것도 표로 안 하고 서술식으로 굉장히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적은 거 하고 우리 변리사도 공학을 다 우리 변리사는 공학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표가 우리는 훨씬 더 빨리 와닿는데 이 변호사들은 거의 진짜 표 인용 안 합니다. 표 인용 안 하고 서술식으로 적거든요. 근데도 서술식으로 적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쏙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평생 뭐 그것만 했을 거지 않습니까? 법과대학 다닐 때도 응? 그런 뭐 시험 칠 때도 다 논술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보시는 뭐 같이 도면 가지고 오고 뭐 이래가 표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들은 아주 수술식으로 적으면서 이 굉장히 이렇게 알아먹기 쉽게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글의 어떤 문단 관계가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원인 결과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그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그거는 뭐 선생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타일이 다릅니다. 변호사들. 나는 표가 우리 교수님도 아마 이게 표가 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순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을 이렇게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서로 이제 피부부분을 이렇게 해서 권리금융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권리금융에 속한다 이걸 이제 속하면은 이걸 그 침해 소송에 이제 지방법원에 이제 판사 갖다 주면 그거 보고 이제 참조해가지고 판결을
많이 하죠. 그냥 잘 모르니까. 이런 결과를 판사들은 그냥 침해소송 제기를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우리 이공학을 하는 이제 여러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일을 뭐 하시게 만약 할 생각이 있으시면 어, 제가 필요한 이제 뭐 조언이나 정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이제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 청구 범위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 설명을 해도 청구 범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변리사가 이렇게 내가 사업을 한다는 회사에서 이렇게 내 특허를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적었는지 그 다음에 또 같이 변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권리 범위를 더 넓게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특허 침해 소송을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면 아까 그 권리범위 학예실판 같이 그런 걸 해보면 그걸 한번 해보면 이 특허 명세서의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건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세서를 잘 적으려면 이 특허 법원이나 대법원의 이 판결문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권리 범위를 넓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분쟁을 했을 때 우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판단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제 어떤 특허 침해 소송 여부, 침해 어떤 권리 범위 해석 방법,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시간이 짧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더 실제 실습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사항도 좋으니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